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우리 그 입지론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주거지였고 두 번째가 상업지였고 그 다음에가 공업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업지에서 크게 네 가지 사람들은 머릿속에 노트 정리를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공식과 키워드를 같이 좀 담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세 번째 공업지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공업지는 제일 중요한 게 생산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 공업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하면 배버예요, 배버. 그래서 이 배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다시 나오겠지만 얘가 등비용선 찾아내고서 막 하면서 운송 비용을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문제가 기출된 바 있고요. 이 배버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얘는 공장 입지로서 어디가 제일 좋니? 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배버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배버에 대한 것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 이게 나오는데요. 얘가 이제 최적의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최적의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밑줄 긋고 들어갈게요. 최소 비용 이론에다 밑줄을 그시고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해놨죠. 비용이라는 얘기는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비용인데요.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장 입지로 본다라고 해놓은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최적의 입지가 일단 생산비가 제일 적게 든다 이런 건데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동글뱅이 1번 비용 항목은 수송비, 노동비 이것을 비용 항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집정력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집정력은 무슨 얘기냐면 모을집자 이런 얘기예요. 자, 모여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것 이것을 우리는 집정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동네에 지금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GM대우가 있는데 알겠어요? 그럼 이 GM대우의 옆에 주변에 같이 모여 있으면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자동차 부품점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같이 모여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집정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글뱅이 2번에 보면 1번에 먼저 밑줄 좀 볼게요. 자,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수송비에다 밑줄. 자, 물어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게 가장 주요 운송수단이나 하면 말이나 마차, 이거예요. 자동차가 거의 없을 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때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 이것을 제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더불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 2번에 보시면 최적 입지 순서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시험 문제상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배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최적 입지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수송비하고 노동비는 자, 수송비하고 노동비는 다 비용 계정이잖아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최소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비용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최소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집정력이나 집접이익이라고 나온 거 있죠? 집적이죠? 그죠? 집적이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집적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여 있으면서 좋은 효과 또 거기에 주변에 부대시설, 사회간접자본이 형성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 뭐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러면 이 직접 이익은 최소가 돼야 될까? 최대가 돼야 될까? 얘는 최대가 돼야 되거든. 근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같이 쓰고서 최소가 되는 지점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얘네들 나눠야 돼. 다시 수송비하고 노동비는 뭐가 돼야 된다고? 최소가 돼야 되고 직접 이익은 뭐가 돼야 된다고?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원료지수야. 자, 이게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 왜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요 원료지수에 대한 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원료지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원료지향형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원료가 중심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라? 돌침대 머릿속에 생각을 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시장지향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맥주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맥주하고 돌침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자, 먼저 얘는 원료지향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왜 이렇게 붙였느냐 하면 원료를 처음에 내가 들어올 때 제일 원료가 제품보다도 원료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품으로 얘는 가공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원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원재료가 크다 그래서 원료지향형이 된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하고 제품 중에서 누가 나중에 제품이 얘는 더 큰 것이 시장지향형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료지향형은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돌 같은 것은 우리가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돌 같은 것은 캐내는 장소가 따로 있죠. 석재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재 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원료? 편재 원료. 광물 같은 거. 그러면 자, 이 편재 원료 같은 거는 캐내는 장소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편재 원료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런 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돌침대 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서 제가 그대로 침대를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은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각형만 돌침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제품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중량 증가 감소, 감소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중량 감소 산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시장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맥주라고 그랬는데 자, 맥주의 주 원료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알겠죠? 왜냐하면 왜 화이트 맥주에 보게 되면 지하 안반수 몇 미터에서 퍼올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물인데 이런 물 같은 경우나 공기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편 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보편 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만 가지고서 맥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 보리, 그쵸?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기타 해서 맥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뭐도 들어가, 병도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럼 물에다가 병까지 했으니까 무게가 늘어나 줄어 늘어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중량 증가 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배버에서 알아내는 원료 지수가 무엇인지 그 박스표 보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글뱅이 1번, 원료 지수 1번에다가 별표 좀 꼭 좀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박스표는 원료 지수라고 하는 게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원료 지향이고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대하고 지가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용 이론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득이다 라고 할 때 지가라고 하는 건 땅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자본이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하면서 생기는 것을 자본이득, 맞아요? 그런 내용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대이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상업지, 공업지, 주거지는 아까 썼던 거, 지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서브 이제 요약해야 돼. 이제는 이제 바로 6월달 끝나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저랑 같이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자다가 보면 집에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대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 자, 우리가 이 지대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학파에 대한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학파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존학파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고존학파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한 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 고존학파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서부터 19세기 넘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존학파라고, 신고존학파는 그 이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상태가 있었냐면, 이 고존학파 있을 때는 왕권 귀족들이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공후백자남 해서 공작, 백작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했지 평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한다 하더라도 왕권 계층이 뺏어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 이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왕족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평민들한테 빌려주고, 자, 일정액을 걷어들이는 게 왕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 소득 분배하는 것을 개념으로 해서 경제가 이제 발전을 했다. 이런 게 바로 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소득을 분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눠 갖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신고존학파에서는 어떻게 되냐? 소득을 분배를 해서 이제 나눠 갖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액을 저축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때는 왕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면서 이들이 왕족의 땅을 하나씩 사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땅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라고 나와 있죠. 배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제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평민이 이제 자기 땅을 보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보유하니까 그 지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올리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이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이고요. 우리나라도 같아요. 우리나라도 고려의 태조왕건이 차리게 되죠. 그래서 차려서 그때 전투에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잖아. 맞죠? 태조왕건.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투에 같이 해서 고생하는, 야, 너 이 땅 가져.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사라에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씨족이 무너지면서 이제 평민들이 땅을 갖게 되는 거. 비슷해요. 서양 역사하고 이 시대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고존학파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게 뭐냐? 신고존학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좀 이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신고존학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리카도예요. 대표할 만한 학자. 그 다음에 신고존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냐면 마르크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자, 고존학파하고 신고존학파에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고까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직가가 이렇게 나온 거 기억하시죠? 자, 신직가가 이게 첫 번째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까지 이런 얘기는 뭐야? 고존학파는 이런 얘기죠. 다시 무슨 학파? 고존학파는 이런 얘기야. 가격이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무엇을? 지대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곡물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가격을 얘기한다고요? 곡물의 가격이 사용료, 땅의 사용료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까지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다? 신고존학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지대가 이런 얘기예요.
지대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가격을 결정한다.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곡물의 가격이다.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생산의 3요소에 보시게 되면 토지, 자본, 뭐가 있어요? 노동이라고 나온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있잖아요. 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이라는 얘기는 뭔가 만들어낼 때 세 가지가 꼭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먼저 볼게요. 자본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돈 주고 씨앗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간 거 알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동이란 얘기는 씨앗을 심는 사람한테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하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뭐라고 봤다? 비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비용이 아니라 뭐라고 봤다? 잉여다. 불로소득이라고 본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신이 공짜로 땅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내가 얻은 곳이다 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전학파는 토지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고전학파는 토지를 비용으로 봤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알겠어요? 자, 뭘로 봤다고요? 잉여로 봤다. 잉여. 초과소득이다.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신고전학파에서는 뭐냐면 생산의 3요소에서 자,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얘네들 셋 다를 전부 다 뭘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리카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고전학파 중에서 얘가 이제 많이 주름을 잡았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거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왜 비용으로 봐야 되는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내용과 리카도의 내용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리카도서부터 정리합니다. 얘는요, 먼저 생산지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된대요. 우둥지하고 뭐에 대해서? 열등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산지에 따라서 이 땅에 따라서 생산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카도가 얘기하는 게 바로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생산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차액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다시 뭐를 한다고요? 차액지대론. 차액이란 얘기는 우둥지냐 열등지냐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둥지다 열등지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차익이 생긴다. 생산이 이런 얘기예요. 생산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우둥지에서는 지대가 발생을 하고 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대가 뭐야? 사용료죠? 왜냐하면 얘는 뭐냐? 열등지가 이런 얘기거든요. 1,000원을 투입을 해서 시에하고 일꾼을 들여서 다 썼는데 그 이상의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비용이 1,000원만큼 또 나온 거야. 그러면 생기는 이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등지에다가는 당연히 남는 게 없으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액지대론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제 서브에다 있는 것처럼 수학체감의 법칙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수학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을 하려고 그랬더니 점점 체감이라는 얘기는 뺄감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서 제가 논이 1,000평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벼농사를 지었을 때 10가마니가 나온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쌀. 알겠죠? 자, 쌀 10가마니를 할 때에 있어서 제가 여기 사람은 몇 사람을 했냐면 5사람. 이 10가마니 농사를 지으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쌀, 자, 재료, 원료. 자, 원료를 투입하는데 1,000원.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자, 쌀 농사를 지었더니 10가마니가 생산을 됐다. 그래서 수영이가 만약에 여기다 사람을 자, 계속 투입을 한번 해보자. 6사람, 7사람, 8사람, 9사람 계속 투입을 해보자. 쌀이 늘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다가 원료를 제가 쌀 그 씨앗이라고 할게요. 그냥 쌀 씨앗을 1,000원어치 사는데 여기다 2,000원어치 사게 되면 2,000원만큼 더 많이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해 안 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 얘가 1,000평에서 최대한으로 나오는 게 10가만이고 그 다음에 계속 투입을 사람도 많이 투입하고 원료도 투입을 했더니 오히려 계속 떨어지더란 얘기예요. 9가마, 18가마, 7가마. 왜 그러지? 땅에도 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수학 체감의 법칙이랍니다. 암만 많은 걸 투자하더라도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 맞죠 이거? 우리 선생님도 하루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시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앉아서 공부하셔도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막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요. 1시간? 아휴, 앞으로 자기는 여기 고정석이야. 네, 평생 회원 끊어달라 그럴게. 알겠지?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지? 자, 평생 회원 손 들어봐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수학 체감이 수학 체감의 법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에서의 리카도가 이 두 가지 개념 머릿속에 좀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마르크스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서 쭉쭉 넘어갈게요. 마르크스는요, 얘가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처음에 이 주장을 했었는데 뭐 했냐면 이런 얘기죠. 이 가난한 농부죠. 농부인데 땅이 없어서 소작농 하면서 맨날 품삯 받고 이런 집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야, 내가 보니 토지에 다들 소유권이 있더라. 자,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땅에는 전부 다 지대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땅에는 농사를 짓는 땅이고요. 이쪽은 빈 공터인데요. 우리 선생님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이 땅 좀 제가 주차장으로 쓸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죠? 뭐 내놓으래? 당연히 사용료가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데 자, 아까 제가 우둥지, 무슨지, 열등지. 자, 아까 리카도는 무슨 지에서만 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우둥지에서만. 근데 자, 마르크스는 야, 우둥지, 열등지 둘 다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해가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마르크스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사유화가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공급의 희소성이라고 해놓은 거,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즉,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리카도하고 마르크스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줄 긋고 빠르게 나가 볼게요. 자, 57페이지 학파 주장 빙교 1번. 거기다 밑줄, 파란색만 주고 밑줄 좀 거볼게요. 소득 분배 문제와 경제 성장 문제에 관심에다 밑줄. 그 다음에 지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잉여. 잉여라는 뜻이 뭐예요? 초과되거나 남는 이런 뜻이 잉여입니다. 다시 잉여가 뭐라고요? 초과되거나 남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고까지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신고전학파, 자원배분. 그 다음에 자기 땅을 잘 써서 가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가격 결정이 크다는 문제점이 되니까 가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신고전학파에서는 생산의 3요소가 전부 다 몽땅 비용으로 봤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대도 마찬가지 땅의 사용료도 비용으로 봤다. 토지도 비용으로 봤다. 그 다음에 신지가 나온 거 보이세요? 밑줄. 자,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1번 밑줄. 봤습니까? 그 바로 밑에 비옥도의 차이라고 하는 비옥도에다 동글뱅이.
비옥도 그 다음에 옆에 생산성의 차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산성은 무슨 지하고 무슨 지 차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우둥지하고 열등지. 맞죠? 그래서 거기 동글뱅이 1번과 2번 우둥지 공급의 희소성. 이 우둥지라는 얘기는 너무 좋은 땅이 하늘에 주신 땅이 적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준 대로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보시면 우리 시골에 가면은 어때요? 추수 끝나게 되면은 막 그 불도 태우기도 하고 땅을 갈아엎어서 퇴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땅의 지력을 계속 돋궈주잖아요. 맞아요? 이때 당시는 그냥 햇빛이 드는 땅은 당연히 뭐든지 잘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응달이 있는 지역은 열등지, 잘 자라는 데는 뭐라고 한다? 우둥지 하고 이때는 땅에 대해서 갈아엎고 이런 것 등을 처음에는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퇴비가 우리 인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는 거 하면서 지력을 했지.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이 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둥지 공급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다 밑줄. 자,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발생된다? 지대가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절대지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 그래서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희소성 법칙과 사유화에다 밑줄. 그렇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서요. 거기 제가 표 하나 나온 것은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의 비교 나온 거 있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꼭 읽어보세요. 자, 별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기 지대론에서는 자, 지대론에서는 먼저 학파 비교하고요. 알겠죠? 학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누구하고 누구? 리카도하고 누구하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머릿속에 좀 노트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분명히 여기에서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얘네들만 독단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지대론의 학자들 쭉 적어줄 거거든요. 걔네들 섞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같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한 문제짜리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가 여기 리카도 그러면 누구?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랬다? 차액 지대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주시고 마르크스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절대 지대론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파 비교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거 쭉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르크스 하고 리카도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튀넨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튀넨서부터 봅니다. 자, 튀넨은 위치지대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위치지대설 이게 이제 키워드에 해당이 돼요. 자, 위치지대설.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튀넨 위치지대설. 그래서 이 친구는 거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수송비에 대한 거 또 나왔죠. 그 다음 밑줄. 이때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교통비, 운송비, 수송비 다 얘기했던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하냐면 지대를 매상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매상고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총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상고에서 내가 들어간 생산비, 뭐 씨앗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빼고 무슨 비를 빼주게 되면 수송비를 뺐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지대가 나온다. 이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상고다. 매상고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수익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총수익에서 생산비란 얘기는 씨앗을 사거나 인건비를 쓰거나 뭐 이런 게 생산비죠. 거기서 자, 그러면 이제 도심까지 끌고 가려면 수송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차감했을 때 얘가 지대가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제가 뭐 하는지 키워드 꼭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고 계시죠? 자,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밑줄 좀 가볼까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도심에서 뭐 할수록 멀수록 이런 말 써놨어요?
자, 그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도심에 가까우게 되면 아까 지대가 뭐 하다고 그랬어요? 비싸다라고 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도심에 외곽으로 가면은 지대가 싸다라고 했던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도심으로 갈수록 지대가 비싸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집약적으로, 조방적으로, 집약적으로. 그러면 외곽으로 가면은 땅값이 싸니까 조방적으로 운용한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 좀 그어봐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이다라고 제가 파란색 써놓은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 멀수록 뭐라고 나왔다? 시작. 조방적 농업. 그러면 옆에 그림 잠깐 좀 볼까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쯤에 보면 읍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읍이면 도심이죠? 읍이면 도심이잖아. 그러면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어떤 농작물을 했어요? 과일하고 채소가 도심 근처에 있었죠? 왜 그러냐면 부패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때 당시는 냉장고 자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팍 상해버렸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봐요. 우리나라처럼 서양이 기온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막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한 거야.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자, 오래 해도 괜찮은 게 뭐가 있어?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외곽 지역에서 하고 있죠? 한번 봐봐요. 버터, 치즈가 맨 끝에 외곽 쪽에 나와 있나요? 그쵸? 이런 것들은 오래돼도 상관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농작물이 부패되기가 쉽고 가격이 비싸고 이런 건 읍 쪽에 빨리빨리 배달하고 빨리 현금화하기 좋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튀내는 위치 지대설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서 박스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알론소 들어갑니다. 자, 알론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론소는 자, 입찰지대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입찰지대설이다. 자, 그런데 이 알론소에 대해서 입찰지대설이라고 했는 게 어떤 것인가 잠깐만 볼게요. 자, 얘는 알론소 거기다 밑줄 좀 가볼까요?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입찰 지대곡선은 거기다 별표 2개. 입찰 지대곡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할 건데 입찰 지대곡선은 기울기가 급할수록 도심에 가까워지므로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방금 저기 누가 얘기했던 거하고 같아. 튀넨하고 비슷한 얘기지. 근데 다만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울기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 논문을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도심에서 멀어지는데 이것을 무슨 이용을 한다고요? 조방적 이용. 그래서 얘는 입찰 지대 곡선을 가지고 입찰 지대선을 입찰 지대 곡선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어요. 자, 그러면 자, 입찰 지대 곡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프로 지금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전부 다 그래프로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쪽을 우리가 종축인데 자,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이고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도심이고 이쪽은 뭐라고 그랬다? 외곽이라고 그랬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도심으로 갈수록 자, 지대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뭐 외곽인데 여기가 뭐 평으로 하게 되면 한 평에 막 이렇게 비쌌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의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질문. 우리나라로 한번 따져볼게요. 강남이 제일 비싼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강남에다 농사 짓는 게 나아요? 아니면 고층으로 짓는 게 나아요? 그게 자본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즉 상가나 이런 고층화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임대료, 즉 가격이 너무나 어때? 가파른 거야? 완만한 거야? 가파른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런 가격이.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조금씩 땅이 싼 데로 이사를 가겠죠. 얘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와.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네들 이 상위에 있는 애들 곡선을 연결을 하다 보니 이 연결 곡선을 연결하다 보니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입찰지대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선을 연결한 것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입찰지대 곡선이다. 그러면 자 얘를 기역, 얘는 니은, 얘는 디귿이라고 했을 때 자 집약적 이용은 어디가 좋겠어요? 기역, 조방적은 디귿.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누가? 알론소가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는 입찰지대 곡선을 가지고서 자기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누가 나와 있는 거 봤더니 독점지대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독점한 놈은 지가 부르는 게 값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독점지대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요. 당연한 얘기죠? 왜?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희소하잖아. 맞죠? 그게 독점지대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지대론에서 얘네들 튀넨하고 알론소 나온 거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옛날 학파 중에서 지대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지대 이론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도시지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지대 이론의 첫 번째 나온 애가 누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 마샬 나와 있죠? 얘는 좀 알아야 돼. 얘 나올 때가 됐거든. 마샬. 자, 마샬 나온 거 있어요? 자, 마샬에선 두 가지만 머릿속에 좀 담읍시다. 얘는 마샬은 잘 나오지 않았던 애인데 제가 느낌이 이번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온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마샬에 대해서 하는데 얘는 여기 두 가지만 알면 돼. 준지대하고 순수지대에 대한 거. 자,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 이외에, 이게 중요한 말이야. 토지 이외에 기계나 또 설비의 사용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외라고 했으니까 땅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기계나 사용 비용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준지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시골에 가게 되면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직접 모를 심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만약에 만평 농사 진다, 이거 손으로 다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한다? 기계로 다 하죠? 트랙터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트랙터를 쓸 때 우리가 빌렸을 때는 돈 내, 안 내? 내잖아. 그런 것을 준지대라고 해요. 이해갔어요? 트랙터나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료 내는 거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준지대라고 해요. 그러면 순수지대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무상공여물이야. 자, 무상공여물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 봄에 가게 되면 쑥이나 뭐 이런 거 캐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런 쑥이나 뭐 민들레나 뭐 이런 것들은 자연이 주는 공짜 식물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순수지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샬은 준지대하고 순수지대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다시 마샬은 뭐하고 뭐 시작? 준지대하고 순수지대. 이 용어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니까 누가 나와 있죠? 허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허드는요 간단하게 접근성을 얘기했던 애요. 그래서 허드는 그냥 옆에다 접근성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거기 밑줄 좀 먼저 가볼까요? 준지대 마샬에다가 밑줄, 토지 가격은 위치에다가 농업지대 뭐를 강조했다 이런 말 써놓은 거다 밑줄 좀 거주시고, 준지대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외에 이런 말 적어놨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공장 설비나 기계 이렇게 거놨어요? 끝에 그에 대한 보수는 준지대 이런 말 써놨죠? 3번에 비용의 성격 에다 밑줄. 그러니까 준지대가 뭔지 알겠어요? 땅에서 말고 그 기계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순수지대에다가 밑줄. 자, 순수지대는요, 거기 보니까 대자연의 무상공여물 맞습니까? 거기다 밑줄.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허드는 접근성 썼어요? 자, 질문. 근접성과 접근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근접성은 그냥 물리적인 가까움. 알겠죠? 접근성은 거기에다가 시간, 노력, 비용들이 더 좋은 거. 알겠어요? 그게 무슨 성? 접근성.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헤이그는 마찰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헤이그, 자, 여기 좀 적어봅시다. 헤이그. 자, 거기 마찰 비용은 뭐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지대와 뭐라고 했어요? 교통비의 합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자, 교통비 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의 비중은 작아지고 교통비 비중은 커진다. 아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거기다 밑줄 1번하고 2번에다 밑줄 좀 거주시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것만 머릿속에 다 담아요. 헤이그 그러면 마찰 비용. 제가 지금 핵심 키워드만 지금 간단하게 좀 압축하고 알고 있죠? 압축하고 있는 거. 요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담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 나와 있어? 알론소의 페널티 이론 나와 있죠? 자. 자, 그러면 이 알론소의 페널티 이론 같은 경우는 간단해. 여기 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심으로 갈수록 뭐 하다 그랬지? 지대가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싸다 이렇게 했죠? 얘는 그냥 베껴서 논문을 쓴 거야. 뭐라냐면 야, 외곽으로 가면 지대가 싸다 이 말을 뭐라고 쓰고 쳤냐면 외곽으로 가면 페널티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페널티라는 얘기는 감한다, 뭐 감점 받았다, 벌칙을 받는다는 게 페널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야, 외곽으로 가면 페널티. 뭐가? 지대가. 이런 얘기야. 거의 그냥 말만 바꿨지 똑같은 내용을 얘는 색다르게 쓴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자, 지가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페널티를 적용해서 지가가 하락한다는 이론. 이게 말만 바꾼 거지 이게 논문 카피하고 뭐가 달라. 맞죠 이거?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제가 보기에 이 다섯 번째 좀 알아야 돼. 우리가 28회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마샬하고 파레토하고 싹 말을 바꿔서 지문이 나온 게 있어요. 뭐라냐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얘 파레토에 대해서는 자, 파레토 제가 정리 쓰고서 들어갈게요. 얘도 별표. 시험에서 요거 좀 알아. 이 마샬하고 이 파레토는 좀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해가시죠? 얘네들 지금 제가 중요하다는 애들 꼭 좀 담아야 돼. 자, 그럼 먼저 이 파레토는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거기 나온 것처럼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적 지대다 이렇게 쓰는 거 보이십니까? 자, 얘 총 수입은 자, 총 수입은 뭐라 그랬어요? 전용 수입과 그 다음에 뭐를 더한 것이 시작 경제적 지대 이렇게 나온 거이죠. 그러면 이 전용 수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봐요. A 또는 B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선생님 A에 선택을 하시면 제가 1,000원을 드리고요. B를 선택하시면 200원을 드릴게요. 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A 선택하지 누가 B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얘는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 맞죠? 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지대는 그러면 선생님 뭐예요? 라고 하는데 자,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게 되면 얘가 나오잖아요. 다시 총 수입에서 뭐를 빼준 거예요? 전용 수입을 뺀 차액이 나오는 게 경제적 지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경제적 지대를 우리는 차액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총 수입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총 수입이 1,000원이잖아. 그 다음에 자, 전용 수입을 빼면 200원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빼주면 얼마? 800원이 경제적 지대고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200. 자, 얘는
총 수입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 이해 가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론 이해 가시죠?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다시 한번요. 자, 총 수입은 얼마? 처음에 제가 제일 큰 게 1,000원이라 했잖아. 근데 두 가지 선택해서 어느 거 가지실래요? 그랬을 때 얼마 가져? 1,000원이 제일 큰 거지? 이게 총 수입이야. 그 다음에 전용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지? 기회비용은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 하는 거거든요. 얼마를? 200원 포기하는 거 맞죠? 그리고 얘가 전용 수입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용 수입은 원 뜻이 이거야. 야, 내가 그거 일 안 해도 임마 나는 기본적으로 얼마 나와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월세 수입이 매달 800만 원씩 들어와. 내가 일 안 해도 임마 난 800만 원은 나와 이 자식아. 이런 얘기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일 안 해도 나와 이런 얘기지? 그게 전용 수입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2,000원을 자 내가 월세 수입하고 같이 포함해서 2,000원을 번다는 얘기야. 그러게 되면 그 중에서 뭐란 얘기야? 내가 일 안 해도 뭐 이런 얘기지? 빼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전용 수입이란 얘기는 내가 이거 안 해도 이 정도는 나와. 내가 이런 얘기예요. 쉽게.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얘기고 얘는 차액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 내용들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요. 파레토는 이 전용 수입하고 경제적 지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파레토 원리예요. 달라 얘하고 준지대하고 순수지대하고 얘하고 달라. 왜냐면 얘네들은 시험 내기가 좀 애매모호하거든. 지문으로 해서 긍정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어봤을 때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거의 맞아.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얘하고 얘는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시험 지문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밑줄 긋 수 있겠죠. 자, 61페이지 밑줄 긋고 쭉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파레토의 경제적 지대 이론에다 밑줄 그시고요. 총수입, 전용 수입과 경제적 지대 밑줄 그셨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전용 수입은 이전 수입이자 거기 옆에다가 기회비용이라고 좀 써주세요. 옆에다 기회비용. 전용 수입 옆에다 뭐라고요? 기회비용. 그 동글뱅이 2번에 보면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라고 써있어요. 거기. 그쵸? 그러니까 전용 수입은 기회비용이다. 3번 경제적 지대에다 밑줄. 그 다음에 옆에 총수입과 전용 수입의 차액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다 동글뱅이. 총수입과 전용 수입의 차이를 경제적 지대로 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다른 말로 이 경제지대를 또 차액이다 또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잉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잉여. 차액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잉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나머지는 읽어만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봐요. 도시지대 이론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럼 도시지대 이론에서 내가 누구하고 누구 중요하다고 그랬어 지금? 마샬하고 파레토는 무조건 담아야 돼. 그리고 지금 이거 옛날에 제가 설명할 때는 되게 길었지만 지금 압축한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장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 보고서 들어갈 내용들 있잖아. 시험 장소에 앉아가지고 뻘쭘하게 감독님 잘생겼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시험 장소에 이거 보고 있을 거잖아. 이거 이런 거 적어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우리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 나와 있는가 봅시다. 도시 공간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핵 이론하고요. 단핵 이론이라고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핵 이론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단핵과 단핵, 자, 다핵 이거 좀 담아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얘네들이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알아야 돼. 옛날에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래도 됐었는 내용인데 얘네들은 꼭 알아야 돼. 단핵과 단핵, 다핵. 단핵이란 얘기는 중심지가 하나 있는 것을 얘기하고 다핵이란 얘기는 중심지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단핵일 때는 이거는 소도시란 얘기네. 맞아요? 다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좀 뭔가 자 도심이 뭐 하는 거야? 발전되니까 여러 가지
핵이 나온다니까 도심이 늘어났다는 얘기 되겠네. 즉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이다 이런 얘기. 개념이 좀 달라요. 얘는 하나에 있는 소도시였죠. 근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다핵이라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단핵 이론에 나왔던 애들이 있어. 거기 보면 단핵 이론의 두 애를 꼭 알아야 돼. 자, 거기 보면 버제스라고 찾았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다시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암기야. 100% 암기야 얘네들은. 이유 불문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다 담아야 되는 애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은 그냥 시험에 그냥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주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애. 얘는 그냥 산삼을 갖다가 한 몇 부리 정도 그려볼까?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애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시험 지문에 분명히 요번에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하고 가로쳐 놓고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도 있지만 얘 분명히 이거 나와. 자, 여기 CBD라고 하는 것은 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심에서 여기 보면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물어봐야지. 천이지대 그러면 우리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천이지대가 뭐지? 천이지대가 어떻게, 천이현상이 어떤 게 천이현상이라고 그랬어? 그럼 어떤 놈이 들어온 거야? 고소득자야, 저소득자야? 그렇지. 저소득자가 들어와서 그 일대를 저소득화 시켰지? 그것을 우리가 점이지대, 천이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노동자 계층,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고소득층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자, 이런 형태로 했는데요. 이게 여기 잘 봐요. 동심원 이론이라고 했었죠? 자, 버제스는 동심원을 그려서 했어. 자, 잘 봐요. 여기 CBD라고 하는 것은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냥 도심이야, 도심. 도심. 자, 그러면 이때 당시를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틀려. 이때 당시는 19세기 어떤 애냐면 공황 시대예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는 무성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찰리 채플린 제가 좋아하는 그 코미디언 배우인데요.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는 먹고 하는 게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그 영화도 항상 그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비참한 그런 시대가 나오는 게 찰리 채플린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도심에는 어떤 사람이 주변에 살았냐 하면 바로 부르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부르면 달려가는 그 무슨 노래 있잖아. 그 무슨 노래지? 네 하고 하면 달려가는 뭐 이 머리가 자꾸 나빠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뭐냐면 점이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점이지대라는 얘기는 무슨 층? 시작. 저소득층이 살았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배고프고 직장이 쉽지 않았어. 우리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인력사업소 앞에 가면 새벽에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 거 있죠. 노가다 현장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도심에서 일하게 되면 네 하고 그냥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멀리 살 수가 없어. 안 그러면 굶어야 되거든. 이해 갔죠? 그 다음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노동자층이에요. 기술자. 그 다음에가 중산층. 그 다음에가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래서 통근자 지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원을 가지고서 버제스는 그림을 그려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무슨 이론이란다. 시작. 동심원 이론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뭐가 동심원 이론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 있죠?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면 얘 버제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점이지대, 노동자, 중산층 이런 말구를 꼭 들어가.
그럼 얘 누구를 얘기한다? 시작. 버제스야. 이해 갔죠?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칠판에 적어주는 키워드는 꼭 담아야 돼, 이거. 왜냐하면 요번에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어. 동심원, 우리가 얘를 기억을 해놨잖아. 어? 얘를 기억을 했는데 얘를 가르쳐주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건 반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막 신나게, 자, 얘는 얘 분명히 가릴 겁니다. 내 얘를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 키워드 같이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층이 나오면 아, 동심원의 순서대로 그려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호이트는요 선형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부채꼴 모양, 축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호이트에 대한 것도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아휴, 너무 많죠, 양이. 죽일 놈이에요. 자, 얘도 원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원을 그리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중산층, 중산층, 여기는 고소득자.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주요 간선도로예요. 간선도로가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말마차라고 그랬잖아요. 말마차가 잘 되게끔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상태로 한번 제가 볼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뭐 닮았어요? 여기 손잡이죠? 부채꼴이다. 선형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에 도심이 있는 거예요. CBD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도심.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잘 볼게요. 자, 여기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되고요. 이 주변에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 사는 거야? 전부 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형의 모양, 손자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호이트예요. 호이트.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얘 하나 한번 볼게요. 다핵이론. 이것은 핵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핵이 뭐야? 도심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동심원도 핵이 하나였었잖아요. 핵이 하나인 상태에서 발전한 그림을 그린 것이고, 다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볼게요. 수도 서울에서 살다가 워낙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 어디로 갔어요? 일산이라는 신도시를 만들게 되죠. 맞아요? 또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게 되죠. 맞아요? 또 어디 신도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일산에서도 또 중심가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계속 신도시로 나온다는 게 다핵이론이야. 핵이 여러 개가 된다는 게 무슨 이론? 다핵이론이야. 그 다핵이론에 누가 있냐면 해리스하고 울만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요. 해리스하고 울만은 자, 도심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핵 하나 가지고서도 우리가 모자르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을 다핵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된다. 맞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위성도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요. 해리스, 다른 사람이야, 둘 다. 해리스하고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해리스하고 울만은 무슨 이론을 했다고요? 다핵 이론을 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나온 것들 제가 지금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뭘 중요한 건지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페이지 62페이지. 그 단핵 이론에 버제스 나온 거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주 특징 나온 거 있죠. 1번 하고요. 2번 거기다가 별표 2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별표 좀 쳐요.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라든지 질병, 인구 이동, 빈곤의 도시 문제가 감소에다가 동글뱅이. 이건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거기 왜 그러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심원 이론 기억나세요? 네. 맨 끝에 살던 놈이 누구였지? 그럼 고소득층인데 여기 잠깐만 봐요. 19세기 말 19세기쯤에 제일 유행했던 병이 뭐냐면 결핵이었어요. 못 먹으면 배고프구나 이렇게 생기는 게 결핵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소득층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결핵이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들었고 병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볼게요. 저소득층일수록 아까 제가 중심지 통계 안에 있었지? 왜 그랬다고 그랬어? 일자리 나오면 바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다? 고용기회가 많은 무슨 지역에서? 도심적인 접근성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거기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고소득자가 뭐 때문에 여기 있었다고 그랬어? 간선도로라는 얘기가 뭐야? 도심으로 한 방에 쭉 직진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개념이죠. 이런 쪽에 살고 있었다. 교통 축에 있었다는 게 밑에 나오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아휴, 빨리 끝내드리려고 아주 입에다 모토바이를 달았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